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취재해온 미국의 베테랑 기자가 한국을 취재하고 쓴 기사에 미국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다는데요. 위기가 닥칠수록 국민들이 똘똘 뭉쳐 어려움을 극복하는 나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트리뷴의 국제부 기자 레베카 모건입니다. 42살이 되도록 세계 곳곳을 다니며 취재해왔죠. 주로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집장이 저를 불러서는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레베카, 한국 가서 미래형 도시에 대한 특집 기사 써와.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미래형 도시라고요? 제가 알던 한국은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어요. 80년대까지 군사 독재에 시달렸고 90년대에는 IMF 외환위기로 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던 곳이죠. 물론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문화상품 좀 수출한다고 해서 미래형 도시라니. 편집장님, 정말 한국인가요? 싱가포르나 도쿄 아니고요? 제가 되물었더니 편집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이야. 요즘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벤치마킹하러 간다던데. 집에 돌아와서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여전히 북한과 분단 상태고 아직도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더군요. 1인당 국민소득도 미국보다 낮았습니다. 이런 곳이 무슨 미래형 도시예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계속 의심스러웠어요. 아마 편집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죠.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김치, 태권도, 그리고 남북 분단. 이런 나라에서 무슨 미래를 찾는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투덜거렸어요. 그 나라 이름이 K-팝 말고 뭘 의미하긴 하나요? 운전기사도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저도 이번 출장이 시간 낭비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빨리 취재를 끝내고 돌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라고 봤죠. 과연 이 후진국에서 무슨 특별한 걸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정말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당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사람이 거의 없더군요. 대신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라고 하던데 여권만 스캔하면 얼굴 인식으로 자동 통과되는 거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하니까 공항 직원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설명해 주는 거였죠. 발음도 깔끔했고요. 한국 공항 직원의 영어 실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더 신기한 건 AI 통역기였어요. 작은 기계인데 제가 영어로 말하면 즉석에서 한국어로 번역해 주더군요. 택시기사와 대화할 때 써봤는데 거의 실시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런 기술이 이미 일상화되어 있다니. 서울로 가는 길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도로가 정말 깔끔하더군요. 포트홀도 없고 차선도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차량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어요. 클렉슨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죠. 호텔에 짐을 풀고 첫 취재지로 청계천을 가봤습니다. 사실 저는 청계천이 빈민가라고 생각했어요. 옛날 사진에서 본 기억으로는 판자촌이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는 도심 하천이 있었어요. 양쪽으로는 현대적인 빌딩들이 서 있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조명도 아름다웠고요. 이거 유럽보다 낫잖아? 제가 혼자 중얼거렸죠. 지하철을 타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선 역사가 엄청나게 깨끗했어요. 바닥에 쓰레기 하나 안 보이더군요. 그리고 스크린도어가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뉴욕 지하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전하고 쾌적했어요. 더 신기한 건 교통카드였습니다. 핸드폰으로 결제할 수 있더군요. NFC 기술인데 그냥 핸드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됐어요. 미국에서도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기술이 여기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해봤어요. 모두들 조용히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고 음식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이런 시민의식 수준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첫날부터 제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후진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과 인터뷰하려고 명동 거리로 나갔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걱정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할 줄 알더군요. 첫 번째로 만난 건 60대 할머니였습니다. 명동 성당 앞에서 쓰레기를 줍고 계시더군요. 자원봉사자인지 물어봤더니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니까 치운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부에서 시킨 건 아니에요. 그냥 더러우면 치우는 거죠. 이상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공장소 청소를 자발적으로 하다니.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할머니께 계속 질문했습니다. 1997년 IMF 때 기억하세요? 할머니가 갑자기 진지해지시더군요. 그때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했어요. 나라 빚 갚으려고 집에 있는 금반지, 목걸이 다 내놨죠. 정부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국가 경제 위기를 국민 스스로 해결하려 했다는 건가요? 할머니는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나라가 어려우면 국민이 먼저 움직여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시민들과도 이야기해 봤습니다. 30대 직장인 김철수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아파트 주변 공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의무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 동네니까 깨끗하게 해야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이 정부보다 빠르다는 것이었어요. 정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더군요.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 전부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대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정부 지침보다 시민들이 더 철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개인주의보다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서구 개인주의 문화와는 확실히 다른 면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그날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단순히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은 어떻게 형성된 걸까요? 셋째 날에는 서울 강남의 IT 기업들을 취재했습니다. 삼성, LG,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현대적인 빌딩들과 최첨단 기술에 감탄했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 임원과 인터뷰하면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우리 회사 창업자 이병철 회장님이 처음 시작한 건 쌀 장사였어요. 1938년에 대구에서 작은 가게 하나로 시작했죠.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 쌀 장사에서 출발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6.25 전쟁 후에는 모든 게 파괴됐죠. 그때 사람들이 좌판에서 물건 팔면서 다시 시작했어요. 기술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오후에는 포항제철소를 견학했습니다. 세계적인 철강회사 포스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게 됐어요. 1970년대에 기술도 없고 돈도 없던 상태에서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와 철강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본 기술자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포스코 홍보 담당자가 설명해줬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교대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결국 해냈죠. 지금은 일본 철강 회사들이 우리 기술을 배우러 와요. 저녁에는 을지로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작은 공장들과 수리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한 기계 수리점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는 천막 치고 망치질로 시작했어요. 60대 사장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기술 배울 학교도 없었으니까 보고 따라하면서 익혔죠. 지금 제 아들은 대학에서 기계공학 전공하고 이 일 이어받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산업화를 수입한 게 아니라 발굴한 거였어요. 맨손에서 시작해서 기술을 만들어낸 거죠. 기술보다 근성이 먼저였던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완성된 기술을 도입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밤늦게 호텔에서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축적된 땀과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넷째 날에는 좀 더 깊이 있는 취재를 위해 재난관리 시스템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했어요. 먼저 포항 지진 이후의 대응 시스템을 조사했습니다. 2017년에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한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의 변화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포항시청 관계자와 인터뷰했어요. 지진 이후에 전국 모든 건물의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어요. 그리고 스마트 진동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죠. 단순히 복구에 그치지 않고 아예 시스템을 바꿔버린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세월호 참사 이후의 변화였어요. 2014년에 일어난 그 끔찍한 사고 말입니다. 304명이 목숨을 잃은 비극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냈더군요. 교육부 관계자가 설명해줬습니다.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요. 화재, 지진, 침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습으로 배우죠. 이론이 아니라 실제 체험 중심의 교육이었어요. 또한 여객선 안전 기준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승무원 교육, 구명장비 점검, 승객 안전 교육까지 모든 걸 강화했어요.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해상교통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자부해요.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5년에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한국에 퍼졌을 때 초기 대응이 미흡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경험이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군요. 질병관리청 관계자와 통화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메르스 때 실패한 부분들을 철저히 분석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검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었죠. 실제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신속한 역학조사,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이 모델이 됐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이 나라는 실패를 디자인하는 민족이었어요. 사고가 일어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버리는 거였죠. 실패를 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작으로 보는 문화였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다섯째 날 아침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요가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계시더군요. 공원 관리소 직원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운동하러 오는데 공원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나도 여기서 운동하니까 당연히 깨끗하게 해야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계신 거였어요. 이런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공원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학교 시간이었는데 학교 앞에 어른들이 서 있더군요.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셨어요. 학부모님들이세요? 물어봤더니 한 분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사는 주민이에요. 아이가 이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동네 아이들이니까 안전하게 집에 가야죠. 이것도 자원봉사였습니다. 의무도 아니고 보상도 없는데 그냥 동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시간이었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주민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계시더군요. 플라스틱은 여기, 종이는 저기, 음식물은 따로 버려주세요. 주민들도 불평하지 않고 경비원의 말을 잘 들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아저씨가 고생하시니까 우리가 제대로 해야죠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한 주민과 더 자세히 이야기해봤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예요. 내가 편하자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품격이었어요. 공공의식이 헌법보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는 문화가 있었어요. 밤에 호텔에서 하루를 돌아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 사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들이었어요.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도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건 사람이니까요. 여섯째 날에는 특별한 곳으로 가봤습니다. DMZ, 즉 비무장지대를 견학하는 투어에 참가한 거예요. 분단 현실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파주 임진각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묘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 속에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철조망, 지뢰 표시판, 군사분계선까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해줬어요.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예요. 아직도 휴전 상태일 뿐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 게 아니죠. 70년 넘게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투어에 참가한 한국인들이 전혀 우울해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일상이에요. 함께 투어에 참가한 40대 직장인이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상황에서 살아왔으니까 특별히 무섭다는 생각은 안 해요. 대신 준비는 철저히 하죠. 서울로 돌아와서 시민 대피 훈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전 국민이 참가하는 훈련이 있다고 하더군요.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교통이 멈추고 사람들은 지하철역이나 지하상가로 대피하는 훈련이에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맞죠. 예비군 훈련도 신기했어요. 모든 남성이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30대 중반까지 매년 훈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귀찮긴 하지만 필요한 일이에요. 내 가족과 내 나라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지하철역마다 방독면과 응급용품이 비치되어 있는 것도 봤어요. 화학 테러나 비상 상황에 대비한 거라고 하더군요. 이런 준비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런 상황을 절망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이 국민을 더 단결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분단이 공포가 아닌 설계가 되다니.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의 위협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일상 속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거였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다른 위기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질서정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였죠. 밤에 호텔에서 생각해봤습니다.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아온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긴장감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발전해온 한국인들의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세종시로 향했어요. 스마트시티의 현재와 미래를 보고 싶었거든요. 세종시에 도착해서 첫인상은 이게 정말 도시가 맞나였습니다. 모든 게 계획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도로, 건물, 공원까지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더군요. 시청 관계자가 설명해줬습니다. 세종시는 처음부터 스마트시티로 설계됐어요. IoT 센서가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돼요. 교통량, 대기질, 에너지 사용량까지 모든 게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민 참여 시스템이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시민들이 직접 도시 문제를 신고하고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더군요. 포트홀 발견했어요. 가로등이 나갔어요. 같은 신고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바로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시민이 도시의 센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계자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계보다 사람이 더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발견하거든요. 오후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최첨단 팹을 견학하는 기회였어요. 클린룸에 들어가자마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로봇들이 정확하게 웨이퍼를 이동시키고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한 회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중얼거렸죠.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드는 반도체가 전 세계 스마트폰의 70%에 들어가요. 애플, 구글도 우리 제품을 써요. 한국이 세계 IT 산업의 핵심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국가 데이터 센터를 견학했습니다. 정부의 모든 디지털 서비스가 여기서 운영된다고 하더군요. 전자정부, 온라인 민원, 디지털 신분증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된 정부를 가지고 있어요.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이 굳이 관공서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실제로 확인해봤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세금 신고, 부동산 등기까지 모든 게 온라인으로 가능했어요. 심지어 24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더군요. 저녁에 서울로 돌아와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살아 숨쉬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기술과 사람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었고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전통적인 공동체 정신과 최첨단 기술이 함께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은 국가가 아니다. 설계도이자 생명체다. 제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매번 다시 태어나고 있었어요. 실패할 때마다 더 강해지고 위기가 올 때마다 더 단결되고 변화가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를 혁신하는 나라.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모습까지 온 것도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할지도 예측할 수 없는 역동적인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가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실제로는 미래를 앞서가는 나라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의 제 모습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한국의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동 체크인 시스템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시민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승객들,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 공항 직원들까지. 모든 게 자연스럽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부터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경험을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후진국인 줄 알았던 한국, 시스템 강국이었다. 미국 기자의 충격 취재기. 저의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담았어요. 기사를 쓰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건 한국의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최첨단 기술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그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정신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낸 창업 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용기,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시민의식까지. 이런 것들이 진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시간 동안 저는 계속 글을 썼어요. 독자들이 제가 느꼈던 충격과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생생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편집장에게 기사를 보냈을 때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레베카, 이게 정말 한국 이야기 맞아? 믿기지 않는데? 편집장도 저와 똑같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기사가 나간 후 독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나도 직접 가보고 싶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몇 달 후에는 한국 관련 후속 기사 요청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다른 동료 기자들도 한국 취재를 가고 싶어 했어요. 저 하나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은 거였죠.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제가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취재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K-팝과 한류의 나라 한국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편견을 내려놓고 진짜 한국을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독자들에게도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됐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며 개인과 공동체가 균형을 맞춰가는 나라.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발전시켜가는 살아있는 나라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진짜 이해하려면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42살의 나이에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기자로서 더 겸손하고 더 정확하게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